안녕하세요. 열애장명원의 천세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정말 이제 저번 시간에는 우리가 그 엄마, 아빠, 배우자를 어떻게 선택해서 더 나은 교육의 어떤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배우자를 선택해야 되는지, 일단 부모가 화합이 돼야지 교육이 잘 되겠죠. 그래서 저번 시간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 시간부터는 정상적으로 이제 발달 단계에 맞춰서 아기들 영아기부터 시작해서 뭐 아동기, 유아기를 거쳐서 청소년기까지 쭉 제가 샘플을 하나씩 들고 나와서 이제 구체적인 그 방법론에 대해서 또 우리 아이가 어떤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교육을 하면 좋을지를 오늘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들고 온 샘플은요,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 아기예요. 정말 갓난 아기죠. 얼마 전에 태어난 아기인데, 태어난 이 달 자체가 지금 더운 계절이에요. 그래서 더운 계절이다 보니까 이 학문은 제가 명리학을 토대로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어떤 계절적인 기운 자체가 더운 계절에 있기 때문에 이 계절에 나오는 애들, 출산율, 쉽게 말하면 4, 5미 달에, 쉽게 말하면 âm 력 4, 5, 6월 달이니까 양력은 5, 6, 7월 달입니다. 그래서 5, 6, 7월 달에 나오는 애들은 성향이 전반적으로 조금 활동성이 강하다고 보시면 되세요. 뭐 요거는 약간 이제 통계적으로 나오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사주 명리학이 다 통계는 아니고요. 하지만 요 달에 나오는 애들 성향 자체가 조금은 활동성이 있는 애들이다. 또 남자이고 여자이고 간에 이제 그런 성향은 좀 있습니다. 근데 얘는 이제 음력 4월에 그 뱀날에 났어요. 그래서 기해년에 기사월에 기사일에 미시에 났어요. 미시라면 우리가 이제 보통 1시 반에서 3시 반 사이를 우리가 미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아이에 대해서는 얘가 이제 남자아이입니다. 남자아이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그럼 우리 엄마가 이제 요런 애를 출산을 했을 때 이 아이의 어떤 성향이 어떤지, 인성이 어떤지, 얘가 뭘 잘하고 못하는지를 이제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재능 적성 급산을 할 때 보통 초등학교 들어가서 그리고 충분히 이제 지켜보고 난 뒤에 엄마들이 보통 가서 기관에 가서 검사를 많이 해보죠. 정상적인 뭐 기관에서는 학교에서는 보통 중학교 때 우리가 IQ 검사도 해보고 증성 진로 검사 하는데 물론 그 전에 하시는 엄마분들도 많으세요 요즘은. 근데 최소한 그때 돼야지 초등학교는 들어가야지 우리 아이의 어떤 재능과 적성을 다 알 수가 있는데 사실 요 사주를 알면 얘 재능과 적성을 지금부터 알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어느 쪽으로 재능이 많은지 1차적으로 엄마가 좀 알고 있어야 되고 이왕이면 우리가 태어날 때 이미 어느 정도의 그 자기 재능과 적성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역량이 어느 정도는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잘하고 좋아하는 것, 재능을 잘 타고난 부분들을 살리는 게 제가 가장 좋은 어떤 성공의 어떤 지름길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성공을 빨리 하느냐, 늦게 하느냐 차이는 결국 그 시행착오를 줄이는 겁니다. 물론 이것저것 다 해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시행착오를 많이 거쳐야지 많은 경험을 쌓는다. 물론 좋은 말인데, 우리가 이제 한 곳에서 우리가 그곳에서 정말 대성을 해서 우리가 활동할 수 있는 시기적인 어떤 시기가 적어도 40대 정도에는 들어와줘야지만이 우리가 충분히 내 역량을 발휘할 수가 있어요. 근데 물론 30대 들어오면 더 좋겠지만 하지만 이게 시행착오를 거치다 보니까 너무 늦게 들어왔어. 내가 의대를 갔어. 내가 의사 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뛰쳐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 적성이 안 맞다고. 그럼 30대 후반에 40대 그때 뛰쳐나왔는데 내가 뭘 할 건가? 참 당황스럽고 그 혼란스러울 때가 많죠. 대부분의 그런 사람들은 아니지만은 제가 이제 상담을 하는 케이스 중에는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빠들 같은 경우도 직장 멀쩡하게 다니다가 나오셔갖고 이게 내 길이 아닌 것 같아. 그 참 당황스럽죠. 와이프 입장에서는 더 당황스럽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아이의 어떤 인성과 천성을 알고 재능과 적성을 알고 엄마가 우리 아이들을 가이드를 해주는데 1차적으로는 제가 엄마 성격이 참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요. 엄마가 어떤 성향인지를 먼저 내가 알고 애한테 접근을 해라. 그리고 내 적성과 내 성격이 어느 정도 분석이 됐다 그런다면은 우리 아이의 성격을 이제 또 알아야 되고 1차적으로 내 아이와 나의 성격이 비슷하면 괜찮지만 보통 엄마들은 다르거든요. 우리 아이 적성이 틀립니다. 그러면 그 아이에 맞춰서 제가 이 영상의 취지가 맞춤식 교육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우리 아이한테 맞는 맞춤식 교육. 우리 아이가 정말 에디슨처럼 어디 나가서 왕따 당하고 학교 생활에 적응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엄마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 학교 들어가고 저 학교 전화시키고 계속 전화시키다 뺑뺑이 돌리다가 초등학교 그 6년을 다 보낼 수도 있습니다. 잘못하면. 근데 우리 아이에 대한 자신감, 그리고 우리 아이에 대한 믿음, 우리 아이에 대한 신뢰가 있는 엄마들은 당황하지 않아요. 왜? 자신감 있게 엄마가 키웁니다. 엄마의 어떤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일관성 있게 그 아이를 교육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 아이에 대해서 신뢰가 없다, 우리 아이에 대해 믿음이 없다, 우리 아이가 어떤 애인지를 모르겠다, 이런 엄마들은 기관에도 맡겼다, 뭐 상담도 받았다, 선생님도 바꿔봤다, 학원도 바꿔봤다, 학교도 바꾸다, 결국은 우왕좌왕하다가 이 시기를, 그 중요한 시기를 사실 다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의 일단 성격적인 부분부터, 그리고 이 아이의 정서가 이제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를 조금은 알고 있어야 되고, 물론 전반적인 거 다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제가 오늘 이 시간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적어도 태어나서 한 3년까지 24개월, 36개월까지 엄마가 적어도 얘한테는 어떻게 반응을 해줘야 되고 어떤 식으로 교육을 해줘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드릴 거예요. 근데 지금 4월 달에 난 요 아이의 이제 남자아이입니다. 근데 이 남자의 성향 자체가 여름에 낳는 애들은 제가 굉장히 좀 활동적이다 그랬죠. 활동적인 성향이 너무 강해도 문제가 되죠. 보통 남자아이들은 우리가 조금 활동성이 있으면 사실은 좋아요. 운동도 잘하고 외향적인 성격이면 더 좋고, 우리나라에서 뭐 요즘은 조금 구분이 없어졌지만 전형적인 그 아들들의 성향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왕이면 운동도 잘했으면 좋겠고 외향적이면 좋겠고 씩씩했으면 좋겠다, 이게 바람이잖아요, 엄마들. 근데 이 아이는 조금 문제가 있어요. 왜 문제가 있냐면 ADHD 성향이 굉장히 강해요. 우리가 타고난 계절이 4월 달에 한창 더울 때, 그것도 낮 시간에, 아주 더운 낮 시간에 얘가 났어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얘 성향은 불천지야. 목화토 금수의 기운 중에서 이 오행의 기운에 어떤 불의 성향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내 스스로 조율이 안 되는 거예요. 애기가 브레이크가 없는 애인 거예요, 쉽게 말을 하면. 내가 좀 참는 성격도 있고, 뭐 진취적일 땐 진취적이지만은 내가 좀 참고 인내할 때는 인내를 해야 되는데 얘는 브레이크가 없는 애입니다. 그래서 사주 속에서 우리가 관성이 없다 그래요. 관성이라는 거는 참을성, 그리고 인내력, 그리고 어떤 우리가 규격화되어 있고 정형화되어 있는 사회적인 어떤 법이나 규범이나 이런 걸 우리가 지키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이걸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범법자가 되잖아요. 범법자가 될 확률이 높을 확률도 있다는 거죠. 얘가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래서 이런 환경에 굉장히 노출되기가 쉽고, 그래서 사람이 물론 이것저것 기능을 다 잘 타고나면 좋겠지만 얘는 이제 하자가 그건 거예요. 브레이크가 없다는 거. 내가 하고 싶으면 저돌적으로는 뛰쳐나가고 보는 거야. 그래서 이런 애들이 잘못, 이제 엄마가 교육을 잘못하고 어릴 때 애를 인성을 바로 잡아주지 않으면, 요즘 그 ADHD 그 성향을 갖고 있는 애들이 상당히 많아요. 갈수록 그 질환이 많은 애들이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것도 이제 하나의 그 이제 원인이 있어요. 사실은 원인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그 산부인과, 요즘은 옛날에는 우리가 집에서 출산을 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요즘은 병원에 거의 100% 다 병원을 가죠. 병원을 가면 이 의사가 진료하는 시간이 거의 아침 시간부터 6시까지 거의 정해져 있어요. 그럼 이 시간에만 전부 애를 놓는 거야. 근데 만약에 이제 이 사주 구성에 따라서 만약에 밤에 나야지 더 좋은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밤 시간에 날 수도 있는데, 그 병원에서 우리가 권유하거나 이제 그 조율을 할 때는 거의 낮 시간으로 다 잡아요. 그래서 요즘 애들이 사실은 차분한 애들도 물론 있습니다만은 ADHD 같은 이런 질환이 많은, 이 성향이 많은 애들이 되게 많아졌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국가 정책에도 사실 저는 약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의사들도 밤에 일하는 의사들이 좀 많아야 돼요. 그래서 엄마가 언제든지 내가 낳고 싶을 때 그 유도하지 않고 애가 자연적으로 나올 수 있는 그 시간에 맞춰서 아기를 분만을 하게 되면 사실은 ADHD 같은 그런 기능이, 어떤 그런 질환을 갖고 있는 애들이 덜 태어날 수도 있어요. 근데 얘처럼 날도 더운 날, 이 계절에, 그것도 가장 더운 낮 시간에 이렇게 나버리고 나면은 본능적으로 얘는 어떤 그 ADHD 기능을 갖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환경이 이제 어떤 환경을 만나느냐에 따라 이게 확 나와버릴 수도 있고 사그라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이 중요한 거예요. 이 애 같은 경우는 정말 상당히 엄마가 심려를 기울여서 애를 잘 봐야 되죠. 왜? 일단은 산만해요. 얘는 이제 태어나면서 보통 우리 애들이 보통 누워서 처음에는 이렇게 모빌만 보고 있잖아요. 근데 얘는 한 달도 안 돼서 벌써 부실거리고 움직이고 잠시도 가만히 못 있고 일어날라 그러고 그 산만한 애들이 있어요. 영아기 때는 보통 우리가 이제 앉기 전까지는 애들이 누워서만 생활하는데 그 어른들 말로 손이 탄다는 얘기들 있죠. 그러니까 잠시라도 이렇게 엄마 아빠가 안 알아주면 그 우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하루 종일 가만히 내비둬도 울지 않는 애들이 있어요. 그게 벌써 그 성향이 있는 거죠, 애들이. 왜? 이 사고력이 깊고 이렇게 음량의 어떤 조화가 잘 되는 애들은요, 둥글둥글해요. 그냥 이렇게 둥글둥글. 쉽게 말하면 엄마가 애를 키울 때 보면 힘들지가 않아, 사실. 근데 어른들 말로 까시롭다, 뭐 아우 예민하다 이런 애들 성향을 보면은요, 그게 물론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생기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제가 이게 빠꼬도 좀 찍힌 이 사주를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이런 성향에 있는 애들은 잠시도 이제 가만히 안 있어요. 그러면 엄마가 항상 얘한테는 예의주시를 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사주가 아무리 좋아도요, 이 7세 이전에 아기들에 대해서 일어나는 현상은요, 100% 엄마 책임입니다. 저는 그렇게 항상 많은 얘기를 해드려요. 아무리 사주가 좋아도 7세 이전에는 그 아이의 어떤 사주 영향력이 없어요. 엄마의 영향력이 거의 100%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사주가 좋아도 7세 이전에 엄마가 잘못 보고 애에 대해서 뭔가 한눈을 팔다가 애가 사고를 당하고 애가 죽는 경우 많죠. 그런 거는 100% 엄마 문제입니다. 근데 이제 이 애들 같은 경우, 이 애 같은 경우도 굉장히 산만한 기질을 타고났어. 영아기지만 누워만 있어야 되는 요 시기에도 애가 잠시도 가만히 안 있고 엎드리다가 지가 일어나려고 하다가 질식사해서 죽는 애들도 있어요. 그러면 이 엄마는 이제 만약 이 아이가 장명을 하러 왔어요, 저한테. 그럼 이 아이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쭉 드릴 겁니다. 근데 1차적으로 장명이 사실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 아이처럼 어떤 사주의 기운이 오행상으로 뭐 한쪽으로 쭉 이렇게 몰려있는 애들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성격적으로도 굉장히 몰려있다는 것은 사고가 굉장히 편향적인 거예요. 우리가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고 저런 생각도 할 수 있고, 이 종합적인 자원애가 전부 발달이 되는 애들 같은 경우는 이게 생각 자체도 굉장히 원만해요. 그리고 우리가 신체적인 것도 이 오장육부가 굉장히 원만하기 때문에 건강해요. 하지만 사고가 이렇게 사주가 한쪽으로 몰려 있다는 얘기는 오장육부 또한 한쪽으로 몰려 있는 것이고 사고도 한쪽으로 편향되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타고났지만 우리가 장명을 통해서 엄마의 교육적인 환경에 의해서 조금은 바꿔나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교육법이 참 중요한 겁니다. 1차적으로 이 애를 만약에 제가 이름을 짓는다면 얘 같은 경우는 화기운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 화기운을 빼주는 게 사실은 약이죠. 용신법에 의해서 우리가 이 병이 있으면 약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얘는 불이 많은 게 병이고 이 불기운을 좀 빼주고 잠재워주는 게 약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얘 사주 속에서 금의 기운이나 수의 기운으로 이름을 지어주면 이게 조율이 그나마 될 수 있겠죠. 우리가 이 이름이라는 게 참 중요한 게요. 에어컨 바람 우리가 쐬고 있으면 눈에 보이지는 않죠. 근데 시원한 바람을 한짝 켜놓고 있으면 시원한 걸 우리가 느끼고 내 몸의 체온이 내려갑니다. 그 공기의 기운이라는 거는요, 소리의 이 성명학, 쉽게 말해서 우리가 불러주고 듣는 거, 이 기운이 상당한 그 파장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름이라는 거는 결국은 그 아이한테 계속 죽을 때까지 우리가 따라다니면서 불러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나보고 야, 너 오늘 되게 이쁘다? 너 오늘 무슨 좋은 일이 있어? 야, 너 오늘 멋지다. 이런 얘기를 들은 사람은 그날 하루 기분이 어떻겠어요? 굉장히 우쭐해 있고 기분 아주 좋은 상태에서 하루 일과를 아주 멋지게 해낼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아침부터 기분 나쁜 소리를 들었어요, 우리가. 가다가 진짜 뭐 물벼락을 맞을 수도 있고 기분 나쁜 소리를 들을 수 있고 별거 아닌데 그냥 버스 안에서 욕설을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하루가 굉장히 찜찜한 하루가 이상하게 지나가는 경우가 많죠. 그것처럼 우리가 이 소리라는 거는요, 상당한 파장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얘한테 맞는 기운의 이름을 불러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 특히 요런 애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사주가 원만하게 좀 짜여져 있고 오행 구성이 그래도 원활하게 돼 있는 애들 같은 경우는 장명의 영향이 사실은 크진 않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래요. 근데 요런 사주가 편향된 애들 같은 경우는요, 이름이 상당히 중요해요. 얘 같은 경우 지금 한여름에 그 굉장히 뜨거운 계절에 나서 지금 한여름에 시원한 이 모시저고리 같은 시원한 어떤 린넨 소재를 입어야 되는 애인데, 한여름에 만약에 겨울옷, 밍크 같은 옷을 이렇게 입히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이름을 그렇게 지어준다면은 얘는 숨 막혀 죽어요. 그래서 이름 때문에 죽는 애들도 사실 있어요. 이름 잘못 지어서. 그래서 일차적으로 얘는 굉장히 이름 지을 때 되게 중요한 아이고, 이런 아이들은 정말 시원한 기운을 그 금의 기운이라든가 물의 기운들을 넣어서 뭔가 사주를 중화를 시켜주는 게 일차적인 해결책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애가 이제 엄마하고 어떤 교육을 하느냐, 엄마가 어떻게 얘한테 영향을 주느냐에 따라서 ADHD 애가 되는 애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정상적인 애로 클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차적 엄마가 이 사주를 알아야 될 게, 일단 우리 아이는 산만하다는 걸 일단 아셔야 되고, 그리고 이 아이가 열이 많으면은요, 우리가 요 영아기 때는 사실 가장 중요한 게 얘랑 소통을 할 수도 없어, 말을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일차적으로 영아기 때는 모든 오감의 어떤 감각기관을 통해 갖고 교육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모든 아이들이 똑같은 거죠. 그래서 엄마가 이 오감을 통해서 이 아이하고 소통하고 교육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아이가 지금 잘 타고난 거는 우리가 시각, 촉각, 후각, 청각, 미각, 이 5가지의 어떤 감각기관을 통해서 이 신경세포가 분열이 되고 이 뉴런이라는 게 발달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뉴런이 얼마나 활발하게 분열을 많이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아이의 지능지수가 높아지고 집중력이 키워지는 거예요. 1차적으로 뭔가 지능지수가 있어야지 똑똑하게 크는 거는 당연한 거겠죠. 그래서 얘를 어떻게 집중력 있게 지능적으로 조금 좋은 아이로 키우고 싶은가, 그걸 이제 아시려면 이 아이의 그거를 먼저 아셔야 되는데, 이 아이는 1차적으로 화기운이 너무 많다 보니까, 산만하다 보니까 일단 집중력은 무조건 떨어져 있는 애죠. 사실은 체질적으로 본능적으로 이렇게 집중해서 얘는 10초도 못 있어요. 뭘 이렇게 하라고 앉아 있으라 그러면은 10초도 안 돼서 다른 거 하고 이런 애로 자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아이를 엄마가 어떻게 키우느냐에 따라서 집중력 있게 키울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오감을 통해서.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오감을 통하는데 어떤 기능이 발달이 되어 있냐면요, 얘가 아까 제가 한쪽으로 편향적으로 몰려 있다 그랬죠, 사주가. 그래서 얘는 지금 목화의 기운만, 화토의 기운만 있는 애기 때문에 이 시각하고 이 후각하고 감각적인 거, 이런 것들은 애가 굉장히 발달이 돼. 미각도 발달이 돼 있어요. 근데 뭐 청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는 좀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얘가 잘 타고난 고기능적인 감각기관을 통해서 우리 엄마가 교육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얘는 지금 불이 많다는 얘기는 이 아이 자체, 눈빛 자체가 일단 안광이 굉장히 빛이 나는 애입니다. 그래서 시력이 굉장히 좋아요. 우리가 보통 영아들은 태어나면서 흑백 모빌부터 보죠. 왜냐하면 흰색하고 검은색밖에 애들은 처음 구분을 못합니다. 근데 점점 이제 조금 며칠 있다가 또 우리가 흑백 모빌에서 컬러 모빌로 바꿔줘요. 그거는 이제 그 아이의 시각을 이제 정리시켜주고, 그걸 통해서도 애들은 이 신경세포가 발달이 되면서 지능이 발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지금 잘 타고난 거는 시각이에요. 우리가 오감 중에서 얘는 시각이 가장 잘 타고났기 때문에 어릴 때 어떻게 보여주는 걸로 감각기관을 훈련시키는 거죠, 쉽게 말을 하면. 그러면 이런 애들은 처음에 누워있을 때 모빌부터 시작해서 컬러 모빌도 정말 형형색색으로 다 준비해 주시면 너무 좋고, 그리고 이 집안에 이제 애가 어느 정도 초점이 맞춰지고 상태에서는 이 주변 집안의 환경들 자체를 어떻게 컬러풀하게 자꾸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럼 얘가 시각이 발달하기 때문에 다른 기능들보다 보는 거에 굉장히 초점을 잘 맞추고, 보는 거에 재미있어하고 보는 거에 집중을 가지게 돼 있어요. 집중력을 키울 수가 있어요. 한 가지 예로 제가 그 옛날에 유태인 교육법 그 책을 많이 보다 보면서 제가 이제 일상생활에서 해본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한테 그 감각기관을 이제 발달시키기 위해서 저는 모유 수유를 2년 동안을 했어요. 근데 이 모유 수유를 하면서 이 아침 저녁을 제가 티셔츠를 갈아입었어요.
애가 이 엄마 젖가슴에서 볼 수 있는 거는 이 셔츠 색깔밖에 없죠. 그리고 가끔가다 이게 엄마 쳐다보는 얼굴, 그 상태에서 모유 수유하는 동안에는 그거밖에 볼 게 없어, 애가. 그러면 그것만 보고 이제 감각기관을 키우는데, 그게 수많은 자극을 주는 게 좋은 거죠. 그 시각적인 자극을 어떻게 주느냐가, 다양하게 주느냐가 중요한 거죠. 얘 같은 경우는. 그래서 형형색색으로 7가지 색상, 무지개 색상으로 제가 그 갈아입으면서 수유를 한 적도 있고, 그리고 보통 엄마들이 아기들 때문에, 이 피부 때문에 메이크업도 안 하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 많죠. 근데 저는 사실 메이크업, 풀 메이크업 했어요. 아이샤도 다 하고, 립스틱도 돌아가면서 다른 색으로 바꾸고, 그 나름대로, 그리고 집안에 있는 그 모든 색상들을 정말 수시로 많이 바꿨던 기억이 납니다. 왜? 시각적인 어떤 자극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애들은 그래서 시각적인 자극을 많이 주면 줄수록 참 좋고, 그리고 또 하나가 발달된 게 얘는 미각이 굉장히 발달이 돼 있어요. 맛에 대한 감각이 유난히 좀 강한 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시기에는 엄마 물론 모유 수유를 하는 것도 좋고 우유를 먹이는 것도 좋지만 그 이유식을 하면서 애들이 그 사실 뭐 우유 맛하고 엄마 그 젖맛하고는 사실은 다르지만 이 2가지만 갖고 애들이 24개월 동안 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 사이사이 우리가 이제 한 7개월 정도 되면 이유식을 시작을 하잖아요. 요 이유식 하는 시기에 얘가 미각이 발달이 돼 있는 아다 보니까 이런 맛 저런 맛 여러 가지 맛을 이렇게 느끼면서 이 신경세포가 또 발달이 되고 그 감각을 통해서 또 뇌세포가 발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유식도 저는 정말 이렇게 종류별로 많이 갖다 놓고 이 맛 했다가 저 맛 했다 뭐 온갖 가루라는 가루는 다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집에 잣가루, 방가루, 뭐 호두가루 그 뭐 과일 말린 거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맛을 놓고 애가 이렇게 맛을 통해서 느껴지는 어떤 감각적인 거 이걸 통해서도 발달이 되기 때문에 왜? 얘는 미각이 타고났기 때문에 다른 애들에 비해서 이 먹는 식탐도 발달이 돼 있고 잘 먹고 또 애가 이 소화하는 기능이 얘가 지금 사주적으로 봤을 때 열성질이들은요 소화기관이 아주 좋아요. 그래서 돌았으면 배고프고 막 그런 애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소화 기능이 너무 좋기 때문에 일단 식탐이 있어. 그 식탐 있는 애한테 정말 다양하게 엄마가 다양한 요리를 해서 다양하게 이유식을 해주다 보면 왜? 요 7, 8개월 뭐 24개월 때까지 우리가 밥을 먹일 수도 없고 할 수 있는 거는 이유식 죽, 그 다음 밥 이렇게 가잖아 애기들은. 그래서 그 첫 이유식 하는 그 순간부터 미각에 대한 여러 환경들을 노출시켜 놓으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음식에 대한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거고 왜냐하면 우리 아이의 평생 갈 몸을 내가 지금 그 습관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얘가 그죠? 타고난 거는 위장이 굉장히 잘 타고났지만 만약에 얘 같은 성향에 음식을 엄마가 해주는데 만약에 너무 더운 성질의 애인데 똑같이 더운 성질의 그 어떤 음식을 해준다면 어떤 증상이 생기겠어요? 우리가 한의원 가면 열 많은 애들은 녹용 먹지 마라, 뭐 인삼 먹지 마라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그게 사실은 요 아기 때부터 체질이 있어요. 근데 얘 같은 체질은 기본적으로 열 기운이 너무 많다 보니까 똑같이 열이 들어오면은 어떤 증상이 생기냐면 아토피가 생겨요. 피부 질환이 생기게 돼 있고 아토피 질환이 분명히 생기게 돼 있고 그리고 이런 애들일수록 엄마가 인스턴트를 만약에 태교 때 엄마가 그 햄버거라든가 피자라든가 이런 인스턴트를 많이 먹었다. 그럼 이 아이는 정말 채식 위주로 키워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크면 클수록 얘가 피부 질환이 생길 확률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리고 당을 흡수하는 이 능력이 너무 뛰어나기 때문에 탄수화물, 당을 많이 먹다 보면은 결국 우리 나중에 나이 먹어서 생기는 질환이 뭐예요? 당뇨병, 조갈병 이런 병들에 굉장히 얘가 노출되기가 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이 먹어서 내 체질을 바꾸는 거는 쉽지가 않습니다. 이미 그만큼 20년, 30년 먹었던 체질들 우리가 바꾼다는 거 쉽지 않아요. 누가 그러대 그 체질 바꿀 수 있는 그 약만 나온다면은 노벨상 받을 수 있다고. 근데 우리 체질이 쉽게 바뀌지가 않죠. 근데 요 어릴 때는 우리가 엄마들이 내 체질에 맞지 않는 음식을 먹였기 때문에 사람들 몸이 사실 건강하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내 체질에만 잘 맞는 음식을 잘만 먹으면 우리가 건강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지. 그래서 엄마가 절대 인스턴트 음식 얘한테는 안 먹여야 되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아예 인스턴트, 콜라 이런 음식들은 아예 멀리하고 아예
그 주변에 노출을 시키지 않으면 돼요. 제가 그 유태인 교육법에서 제가 한번 느낀 게 어떤 게 있냐면 유태인들은 그 어릴 때 TV를 안 킨대요. 애기들이 그 사실 우리나라 애기들은 TV 없으면 못 살고 이 스마트폰 게임기 없으면 못 살잖아요. 왜? 그게 환경적으로 너무 노출이 많이 돼 있기 때문에 안 하면 안 되게 돼 있어, 우리나라 구조는. 근데 그 나라 엄마들은요, 어릴 때부터 TV 자체를 안 킨대요. TV 자체가 아예 없는 걸로 생각을 해버린대. 그러니까 그런 TV에 노출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애들이 할 수 있는 게 놀잇감 만지고 책 읽고 엄마하고 대화하고 동생들하고 놀고 이런 것밖에 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공부라는 게 저절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환경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이도 환경적으로 아예 인스턴트 음식, 콜라 사이다 이런 음식들은 아예 맛을 보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먹다가는 얘가 나중에 정말 그 당뇨병에 나이가 어려도 당뇨병이 올 수 있어, 이런 애들은. 그래서 단 거, 이런 애들은 특히 단 음식을 절대 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습관을 좀 싱겁고 씁쓸하게 이렇게 먹는 습관을 들여놓으면은 얘 체질상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런 아이들을 두고 엄마가 아무 개념 없이 단 음식 주고 인스턴트 음식 먹이고 뭐 주변 환경에 단 음식도 늘 이렇게 포진되어 있다. 그러면 이제 얘는 왜냐하면 사주가 편향되어 있기 때문에 건강적으로 나중에 제일 먼저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똑똑하게 키우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얘는 지금 건강적으로 제가 봤을 때 우선적으로 이 아이를 반듯하게 뭔가 만들어줄 그런 지식적인 게 엄마가 꼭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유식을 할 때도 얘는 미각을 발달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그 맛을 엄마가 만들어내서 이렇게 해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얘는 지금 이 성향적으로 굉장히 활달하다 보니까 엄마가 어떻게 해주면 좋겠어요? 얘를 가만히 두고 안고 책 읽어주는 게 과연 맞을까요? 이런 애들은 책 읽어주고, 물론 이제 우리가 들려주는 거는 상관이 없어요. 엄마가 엄마 소리로 대화해주고 들려주고 이런 거는 상관이 없는데, 가만히 앉아서 뭘 듣고 있으라 그러면 얘는 못하는 애입니다. 이제 앉아있는 그 시기부터 그래요. 그러면 이런 애들은 활동성이 제가 아까 강하다 그랬죠. 그러면 애들은 이 몸이 발달이 된 애란 말이에요. 얘는. 그러면 촉각적인 거, 얘가 엄마 아빠가 이렇게 만져주고 쭉쭉이 해주고 우리가 뭐 이렇게 비행기 태워주고 어릴 때 우리 그 참 많이 하죠. 그러니까 감각기관을 이 촉각적인 부분을 통해서 아빠가 그런 부분들을 많이 응용해서 놀아주는 거, 그리고 될 수 있으면은 실내 환경에서 어떤 놀아주는 이런 것보다는요, 얘 자체가 열이 많은 애기 때문에 발산하는 기운들이 많기 때문에 뛰쳐나가는 걸 좋아할 거예요. 그래서 기는 순간부터 얘는 문 앞을 나갈 수도 있고, 걸어 다니는 순간부터 얘는 집에 안 있는 애예요. 바깥으로 무조건 나가는 애입니다. 그래서 엄마가 조금은 얘 성향을 파악을 하시고 외부적인 환경에서 뭔가 놀 수 있는 놀잇감, 그리고 놀이 환경, 놀이 기구, 집 앞에 뭐 정원에 그렇게 만들어 주셔도 좋고, 놀잇감을 바깥에 내어 두는 것도 좋고, 그렇게 만들어 주면 이 아이가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니까 그 분야에서는 차분하게 앉아서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 이런 애들을 갖고 이제 엄마가 실내에서만 가둬놓고 뭘 시킨다고 교육을 한다고 막 책 읽어준다고 앉혀놓고 있고 이러다 보면은 얘는 하기 싫다고 뻗땡기고 엄마는 하려고 앉혀놓고 이게 계속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도 엄마가 약간은 센시티브하게 데리고 나가서 바깥 공기를 쐬면서 뭔가를 같이 놀아주는 관계 속에서 얘 교육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애들은 뭐 유모차부터 시작해갖고 유모차 타고 이렇게 끌고 다니면서 보여주고 들려주고, 저는 그랬던 것 같아. 제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우리 아기 태어나서 이제 이게 업을 수 있는 시기부터 제가 많이 돌아다녔던 것 같아요. 아침만 먹으면 제가 무조건 데리고 나가서 이렇게 업고 나가서 얘기를 참 많이 해줬습니다. 우리 아이는 이렇게 청각이 발달이 되는 애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많이 해줬어요. 아이들마다 다 발달 기능이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 아이 같은 경우는 이제 청각 쪽이 발달이 돼서 엄마 소리, 그러니까 엄마가 책 읽어주는 소리, 엄마가 대화하는 소리, 그러니까 제가 이게 바깥에 애기 업고 나가서 이게 미친 사람처럼
아, 오늘은 날씨가 어떻고 저쩌고 여기 사람이 많고 오늘은 뭐 할까? 오늘 색깔이 이렇게 변했네. 나뭇잎 색상은 이렇고 하늘 색깔은 파랗다. 이 의성어 의태어를 섞어가면서 애기한테 엄청 제가 중얼중얼중얼 했었어요. 왜냐하면 그게 언어 발달에 굉장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엄마가 수없이 떠들었는 엄마들은 애기 이 언어 발달이 굉장히 빨라요. 근데 말이 없는 엄마들은 애기 언어 발달이 늦어요. 집안에 전부 다 말이 없다. 이건 쥐약이야. 할아버지 할머니도 말이 없어. 엄마 아빠도 말이 없어. 이러면은 애가 언어 발달이 굉장히 늦습니다. 그게 환경에 노출이 안 되기 때문에, 자극을 못 받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어느 기간이 발달이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 아이는 이제 청각이 발달됐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유모차 끌고 다니면서도 얘기하고, 옥고서도 얘기하고, 걸어 다니면서도 얘기하고, 잘 때 책 읽어주고, 이런 거 굉장히 그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아들도 언어 발달은 굉장히 잘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그런 거죠. 시각과 이 촉각과 미각이 발달된 애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서 얘를 집중력 있게 더 심도 있게 해주면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빠가 조금 힘들겠지만은 엄마 아빠가 얘는 무조건 데리고 나가서 놀면서 하는 교육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앉아서 실내에서 하는 교육이 아니라 우리가 바깥에서 할 수 있는 놀잇감을 통해서도 흙을 만지면서도 할 수 있고, 이건 이게 장난감이 사실 자연이 다 자연 놀잇감들이잖아요. 천지잖아요. 우리가 하려고 한다면은 다 이용할 수 있는 놀잇감들입니다. 밖에 나가다 보면은. 꼭 어떤 비싼 놀잇감을 갖고 꼭 자동차를 사야 되고 그 애기들 좋아하는 놀이기구를 태워야 되고 이건 아니잖아요. 모든 우리가 자연에 나가다 보면 모든 게 애기들한테 놀잇감이고, 이 흙 하나 만지고 바람결을 느끼고 만지고 맛보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애들한테는 요 시기에는 그게 다 교육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쪽으로 얘가 특화되어 있는지를 아시고 그 부분을 집중 공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놀아줘라, 외부 활동을 많이 해라, 이런 애들은 그리고 놀잇감도 이왕이면은 조금 큰 것들을 갖다 줘서 애가 좀 액티브하게 움직일 수 있는 거, 이렇게 앉아서 조곤조곤하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조금 액티브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놀잇감들을 얘한테 만들어 준다면은 그쪽으로 굉장히 발달이 더 되고요. 그리고 애가 재밌어 해요. 뭐든지 우리는 교육의 첫째 조건이 일단 지가 좋아야 돼. 내가 하기 싫은 건 하기 싫잖아요. 어른도 그렇잖아요. 내가 재밌어 하는 것만 하고 싶지. 근데 애들 성향은 더 하겠죠. 내가 재밌어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얘가 뭘 재밌어 하는지를 엄마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외부적인 활동 그리고 움직이는 거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게 움직여주는데, 만약에 이제 이런 애들을 계속 이제 산만한 애를 갖고 우리가 너무 활동적인 걸로만 가주면 안 되겠죠. 그렇게 돼버리면은 이 기능이 사실은 더 어떻게 보면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율을 할 필요는 있어요. 근데 그 조율을 얘가 잘하는 과정에서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바깥 외부 활동을 하면서 집중력을 키워주고 차분하게 앉아서 그걸 끝까지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라는 얘기지. 만약 얘가 하기 싫은 걸 억지로 하다 보면은 더 산만해지게 되는 거죠. 왜? 내가 하기 싫은 거 앉아 있을 수가 없어. 그러면 이거 했다 저거 했다, 이 장난감 만졌다 장난감 만졌다, 그 ADHD 성향들 애들 보면 그렇잖아요. 잠시도 가만히 못 있고 집중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잘 타고난 부분을 살려주면서 이 아이의 성향에 맞게끔 하면서 집중력 있게 해주면은 이런 성향들이 많이 무마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어떤 시각적인 거, 미각적인 거를 통해서 또 촉각적인 거를 통해서 요 시기는 영아기 시대는 어쨌거나 감각기관을 통해서 우리가 아이의 어떤 뇌가 발달이 되고 집중력이 키워지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엄마가 교육을 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애가 나중에 사회성적인 어떤 부분, 인성적인 부분은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얘가 어떤 환경 속에서 자랄 때 사회성이 더 뛰어난가, 이런 애들 같은 경우는 주의력이 결핍되기 때문에 잘못하면 잘못 키우면 진짜 왕따가 당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아이한테 잘 맞는 부모 성향이 있습니다. 지금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엄마하고는 안 맞아요. 우리가 양부모 중에서도 내가 더 잘 맞는 쪽이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엄마하고는 이 아이는 좀 안 맞는 성향이 있습니다. 왜?
내가 지금 불균이 너무 많은데 이 불이라는 기운이 또 들어오면 좋은 게 아니죠. 이 불균이 또 더 들어오는 거는 이건 엄마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의 사주에서 엄마의 역할은 부담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하고는 본능적으로 엄마하고 조금 안 맞아. 엄마가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이 아이하고는 약간 이게 밀어내는 성질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 아이는 교육을 할 때도 어떤 부분에서는 아빠하고는 잘 맞아요. 아빠보다 더 좋은 부분은 할머니예요. 그래서 이런 아이를 두는 엄마들은 사실 워킹맘으로 생활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엄마 아빠가 다 애한테 밀착 마크를 해서 좋은 경우도 있지만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엄마가 밀착 마크를 하게 되면 더 애가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의 엄마 같은 경우는 적당히 얘를 약간은 자유분방하게 키워주는 게 좋고 너무 밀착하지 않는 게 좋고 육친 관계 속에서도 이 아이한테는 가장 좋은 게 할머니거든요. 그럼 차라리 할머니 손에 키우게 해주는 것도 아주 큰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엄마하고 있다 보면 자꾸 부딪혀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할머니랑 있으면은 뭐가 맞아. 뭘 해도 재밌어. 그거는 우리 할머니가 어떤 성향인가 상관없이 우리 아이 사주 속에 지금 할머니하고 연이 되게 좋거든요. 그러면 이 아이는 할머니하고 있을 때 되게 편안한 감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능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이 시기에는 우리가 인성적인 거를 키워줘야 되거든요. 정서적인 부분에서 어떤 애착 관계가 형성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애착 관계가 형성이 안 되면 사람에 대한 신뢰도가 제가 떨어진다 그랬죠. 불신을 하게 되고 엄마 말을 안 듣게 되고 우리 엄마는 저렇게 했는데도 내 말을 안 들어줬어. 내가 이렇게 했는데도 뭘 안 해줬어. 그럼 엄마에 대한 불신감이 생기게 돼 있는데 내가 편안한 관계에 있는 사람하고의 관계에서는 애착 관계가 참 형성이 잘 돼요. 그럼 이 아이 같은 경우는 할머니하고 있을 때 뭔 대화를 해도 재밌고 할머니하고 먹는 것도 재밌고 뭔 놀이를 해도 다 재밌어. 그게 교육적인 게 아니라도 괜찮아요. 그런 환경 속에서 얘가 자라게 되면 정서적으로 일단 안정이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엄마가 만약에 저한테 상담을 하러 왔다 그러면 저는 그럴 겁니다. 엄마는 일하러 나가시라. 차라리 일하러 나가서 돈을 벌어라. 그 대신 집에 들어와서 애기를 한번 안아주고 그 스킨십만 자주 해줘라.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마라. 저는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그 대신 아빠하고 할머니 관계에서는 조금 밀착을 해도 된다. 그래서 애한테 뭔가를 코치해주고 가이드를 해주고 우리가 교육을 시킬 때도 생활 습관을 잡아줄 때도 할머니가 이렇게 말을 한마디 해주는 게 얘한테는 훨씬 잘 먹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왕이면 할머니하고 관계가 돈독하면 더 좋고 할머니가 만약에 옆에 없다 그러면 할머니 집을 자주 놀러 다니셔도 좋아요. 그럼 이 아이는 할머니의 관계가 금방 친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 속에 있던 어떤 육친 관계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왜? 어떤 사람하고 있을 때 내가 편안한 감을 느끼기 때문에 특히 이 시기는 정서적으로 내가 편안한 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누구하고 있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반대로 만약에 엄마만 찾는 애들도 있을 수 있어요. 사주 속에서 엄마가 나한테는 용신이야. 엄마는 나한테 약이야. 이런 애들도 있거든요. 그럼 이 애는 타고날 때부터요. 엄마 없으면 불안해요. 엄마가 눈에 보이지 않으면 불안해하고 울고 그리고 어느 시점이 됐는데도 엄마하고 못 떨어지고 초등학교를 들어가도 엄마만 따라다니고 이런 애들도 있습니다. 그럼 이런 애들이 만약에 워킹맘이다. 그러면 안 되죠. 그 아이 엄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반대로 집에 들어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애가 정상적으로 뭔가 어떤 이게 애착 관계가 형성될 때까지만이라도 24개월, 36개월까지만이라도 이 아이하고 충분히 스킨십을 해줘야 돼요. 그게 형성이 안 되면 그런 아이들은 나중에 커서 우울증이라든가 불안 증세가 굉장히 강해집니다. 그리고 어디 가도 늘 눈치 보게 되고 주눅 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엄마가 이 아이가 우리 아이가 엄마를 찾는 아이인지 엄마가 없어도 되는 아이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거고 엄마가 필요한 아이들은 정말 일을 하다가다 그만두시고 한 2, 3년 정도는 아기 육아하는데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하셔야 돼요. 그 어릴 때 그게 안 돼 있는 애들은요 결국 언제 나오냐 하면은 이런 워킹맘들이 어릴 때 막 애들 떼놓고 일하시는 엄마들 많잖아요. 근데 엄마가 필요한 애들이 많이 그렇게 떼놓고 했는데 그게 그 증상이 애들이 사춘기 갔을 때 그때 갔을 때는 이 아이들의 반응들이 정말 돌발적으로 나옵니다.
그때 가서 아무리 이 아이랑 엄마가 소통을 하려고 그래도 쉽게 그 소통이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그 신뢰관계, 그런 애착관계가 형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우리 엄마하고 얘기하고 싶지 않은 거야. 신뢰관계 형성이 안 돼. 내가 뭘 믿고 얘기를 해, 우리 엄마한테?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엄마를 꼭 필요로 하는 애인지, 아니면 엄마가 조금 외부적으로 나가 다녀도 우리 아이가 문제가 없는 애인지, 오히려 더 좋은 수도 있으니까, 이 아이처럼. 그래서 이 아이는 차라리 엄마가 워킹맘으로 일을 하시고 차라리 할머니가 애를 보는 관계도 정말 추천해드리고 싶은 관계예요. 그래서 그런 사회성이라든가, 우리가 3년 이상 이제 이렇게 넘어가면은 우리 아이들이 사회성도 길러져야 되고 유아원도 가야 되고 가서 어떤 단체 생활을 하는데 적응이 돼야 되는데, 이런 필요한 어떤 생활 습관들을 가르쳐 주는 게 할머니가 해주면 참 좋다는 거. 엄마가 강압적으로 뭔가를 하는 것보다 이 아이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주면 좋고요. 그리고 이 성향 자체가 애가 호기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람들마다 이게 발산하는 기운이 강한 애들이 있고 사고하는 기능이 강한 애들이 있어요. 근데 얘는 지금 사고하는 기능보다 차분히 앉아서 뭔가 생각을 하는 애는 아니거든요. ADHD가 그런 거잖아요. 그럼 얘는 무조건 발산을 하고 뭔가 표현을 하고 몸으로 표현을 하고 싶어 하고 말로 하고 몸부터 뛰쳐나가는 애기 때문에 교육을 하시더라도 이런 애들은 차분하게 앉아서 책 읽어주고 이런 것보다는 말을 많이 가르치는 거 좋습니다. 말을 많이 가르쳐서, 그러니까 언어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라는 거죠. 언어에 신경을 많이 써줘서 말로 빨리 표현할 수 있게끔. 그래서 엄마가 요 시기에 그 24개월 때까지가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엄마가 정말 많은 말을 하셔야 돼요. 특히 이런 아이를 둔 엄마라면. 얘는 사고하는 힘보다는 발산하는 힘이 강하고 표현하는 거, 몸으로 표현하고 말로 표현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말을 굉장히 잘할 수 있죠. 근데 엄마가 이제 그 말이 없는 뚱한 엄마였어. 그러면 그만큼 늦어지는 거야, 애가. 근데 말을 많이 가르쳐서 애한테 표현을 빨리 표현할 수 있게끔 그런 환경적이고 언어적인 어떤 그런 노출에 만들어 놓고 엄마가 교육을 한다면은 얘랑 소통하는 게 훨씬 더 쉬워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장기적으로 이런 교육이 잘 되는 애들은 어학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애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를 보면 얘가 전반적으로 전부 다 역마살밖에 없는 애거든요. 그러면 활동적인 데다가 어학이 발달된 애들은 글로벌하게 갈 수 있는 거죠. 우리 국내에서만 머무는 게 아니라 얘가 어학이 발달이 되면 세계 어느 곳에 가서 얘가 자기 역량을 다 펼치면서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애는 지금 적성 자체가 뭘 타고났냐 하면 몸이 굉장히 발달됐다 그랬죠. 몸이 발달된 것 중에서도 춤을 잘 춰요, 이런 애들은. 감각기관이 모두 살아있고, 그리고 이 표현하는 그 능력이 뛰어나다 보니까 몸으로 우리가 행위를 할 수 있는 건 춤이죠. 물론 운동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런 운동, 터프한 운동보다는 섬세한 춤, 댄서, 이런 기능들이 얘는 굉장히 뛰어난 거예요. 그래서 글로벌하게 키우고 싶다, 엄마가 만약에 그러면 이런 애들 보고 나중에 공부로 성공을 시키겠다 그러면 조금 안 맞죠. 차분히 앉아서 뭐 이대 공대를 보낸다거나 법 공부를 시킨다거나 이렇게 한다는 그런 얘하고 안 맞는 겁니다, 1차적으로는. 그래서 이런 애들은 약간은 어릴 때부터 예체능적으로 키우는 게 좋아요. 그래서 어학을 가르치고, 왜 글로벌하게 키워야 되기 때문에 일단 어학이 돼야지 뭘 할 거 아니에요, 어디 나갔으더라. 그래서 언어적인 것들, 그런 교육을 초점을 많이 맞추시고 그 다음에 예체능적으로 얘는 키워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 ADHD 기능이 없어지고 그 분야에서 최고가 될 수 있어요. 박진희 같이 그렇게 춤 잘 추는 애를 키울 수 있다는 거죠. 다른 쪽은 걔가 잘 못하잖아. 박진희 보면 약간, 우리가 보면 약간 4차원 같잖아요. 정상적이지는 않잖아. 원만하지는 않잖아. 하지만 그 분야에서 지금 최고가 돼 있잖아요. 춤 하나 잘 추는 걸로 그 사람은 완전히 그 분야에서 최고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애들은 몸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모두 가르치는 거예요. 특히 뭐가 좋냐? 어릴 때부터 수영 참 좋습니다. 왜? 얘 사주가 이렇게 열이 많고 내 몸이 늘 더운 애들은 시원한 데 가면 좋거든. 그럼 가장 좋은 게 뭐겠어요? 물놀이야. 내가 물가에 가면 얘는 나오지를 않아. 이런 애들은 하루 종일 물속에 담궈놔도 이런 애들은 놀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 속에서, 물 속에서 얘가 느끼는 게 얼마나 많겠어.
다른 걸 10가지 우리가 놀잇감을 갖고 노는 것보다 얘는 물속에서 느껴지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리고 물속에서 얘는 집중력을 키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애들은 집 바깥에 이제 그 뭐지? 풀장 하나 만들어줘도 좋고, 큰 우리 그 놀이기구 있잖아요. 그 물 담아 놓는 놀이기구. 그런 거 하나 만들어 놓고 키우시면요. 제일 좋아요. 물론 애들 물놀이 다 좋아할 수 있지만 특히 이런 애들은 덥기 때문에 내 몸에 열이 너무 많기 때문에 늘 시원한 걸 찾게 돼 있어요. 그래서 물놀이 참 좋고 수영을 가르쳐주고 그래서 몸으로 하는 기관들을 모두 살려놓고 그래서 예체능 쪽으로 얘는 모든 길을 열어놓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얘를 뭐 공대 보내겠다, 의대 보내겠다 이러면 이제 이거는 끝인 거지. 서로 너무 안 맞는 거예요. 부모와 이제 자식이 계속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이는 어떻게 예체능 쪽으로 일단 얘는 이미 바코드처럼 찍혀서 나왔어요. 할 수 있는 거는 그쪽 분야밖에 없어. 그래서 얘의 장점이자 단점이 뭐냐면 우리가 너무 다재다능하면 엄마가 헷갈려요. 얘는 이것도 잘해, 저것도 잘해. 이것도 잘하는 것 같아. 그러면 엄마 우선적으로 기분은 좋아. 우리 애가 다 잘하는 것 같으니까. 근데 그게 제가 좋은 것만 아니라 그랬죠. 얘는 다재다능하지는 않아요. 왜? 사주가 한쪽으로 편향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 한 분야에서만 얘가 특출나지 다른 거는 못해. 그럼 얘는 어떻게? 예체능만 뛰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기 때문에 무조건 얘는 갈 길이 이제 정해져 있어. 어느 정도는. 다른 데는 못 가. 그럼 무조건 예체능 쪽으로 어릴 때부터 모든 감각기관을 살려주고 이 운동신경을 키워주고 그런 쪽의 책들을 보여주고 그런 쪽의 사람들을 주변에 많이 만나게 해주고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주고 그런 비디오를 많이 보여주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저렇게 될 수 있어. 동기부여를 해주고 그런 쪽으로 엄마가 이렇게 키워져 어릴 때부터 태어났을 때부터 이거를 키워나가잖아요. 그러면 얘는 분명히 나중에 고등학교, 대학교를 갈 때도 볼 게 없어. 이거는 너무 잘하기 때문에 이 한 방향으로 그냥 쫙 가면 되는 거야. 그러면 아무래도 우리가 시행착오를 좀 덜 합니다. 근데 우리가 고등학교 때까지 와서 그 엄마들 상담을 해보면 우리 애는 뭘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어릴 땐 다 잘한 것 같대. 근데 이제 고등학교 때쯤 오면 우리 애가 뭘 잘하는지를 모르겠대. 이런 얘기를 제가 정말 많이 듣거든요. 근데 이런 아이는 그럴 가능성이 없죠. 어릴 때부터 몸으로 하는 것만 발달이 돼 있는 거니까. 그럼 이런 애들은 솔직히 우리가 예체능을 하지만 예체능 분야가 너무 많죠. 춤도 될 수 있고 축구 선수도 될 수 있고 수영 선수도 될 수 있고 이거는 뭐 여자 같은 발레리나가 될 수도 있고 너무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그 바운더리가 전부 다 어떻다? 어떤 군으로 본다면 이 무리가 같은 무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조금 더 엄마가 디테일하게 얘를 키워주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어릴 때부터 이런 바운더리를 잡아주는 거는 어릴 때 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애들을 갖고 공부시키겠다고 엄마가 처음부터 앉혀놓고 공부를 시킨다? 얘 베리는 거예요. 얘가 갖고 있는 그릇차기력, 이 몸으로 갖고 있는 이 모든 순발력들이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똑똑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어떤 적성을 타고났는지를 정말 잘 아셔야 되고 이런 아이들은 그렇게 키워주면 좋겠다. 이렇게 영상을 준비하면서 이 얘기들을 정말 엄마들한테 많이 해주고 싶었습니다. 엄마들이 잘 알아서 잘 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우리 아이 처음에 태어났을 때 장명하러 갔을 때 꼭 물어보세요. 이 아이가 어떤 쪽에 재능이 있는지. 이미 재능 적성 검사 할 때쯤 되면 늦어요. 그만큼 세월을 한 10년이라는 세월을 무의미하게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태어나면서부터 처음부터 이렇게 알고 가면은 엄마가 교육하기도 쉽고 애기하고 소통하는 것도 굉장히 쉬워집니다. 왜? 애기가 잘하는 거면 엄마가 해주니까. 그럼 엄마하고 불협화음이 생길 게 없어. 그럼 엄마가 어떻게 이 아이한테는 최고의 친구가 되어주는 거예요. 우리 엄마하고 얘기하면 너무 재밌는 거야. 내가 좋아하는 얘기를 엄마하고 할 수 있으니까. 근데 나는 축구 얘기하고 싶고 야구 얘기하고 싶은데 엄마는 수학 얘기하고 영어 얘기를 하고 있어. 그게 되냐고. 그래서 정말 우리 아이의 적성 재능을 먼저 아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꼭 상담을 받아보시고 엄마가 조금 여유가 있고 공부하시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이런 우리 명리학 공부도 같이 한번 해보시면 적어도 우리 아이만큼은 우리 아이가 뭘 좋아하는 정도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임신 했을 때 태교할 때 이런 공부를 해보시는 것도 참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이미 출산하셨다면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고, 다음 편에는 제가 애들 이제 3세 이후에 애들이 그 한창 유아기 때 어떤 활동을 하고 또 어떤 방법으로 엄마들이 소통을 해주면 좋은지, 이제 그때부터는 말이 되고 애들과 소통이 되는 시기잖아요. 지금은 말이 안 돼서 감각기관을 통해서만 애기 교육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3세가 지나면은 우리가 이제 엄마랑 소통이 되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교육을 하는지 다음 편에 준비해서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